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예인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아침이고요.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 징역 35년 그리고 벌금 추징금 해서 335억 원이 구형이 됐습니다. 오늘은 지난 한 주에 있었던 여러 가지 뉴스 저희가 정리를 해서 하나하나 좀 세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미세먼지 걱정도 없어서요. 모든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늘 아침 출근길 일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낄 수 있어서요. 교통안전 또 보행자 안전에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한편 동해안에서는 강한 바람으로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높은 파도까지 있는 만큼 항해나 조업하시는 선박은 운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오늘 선선한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은 8도에서 15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볕에 의해서 기온이 훌쩍 올라서요. 한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은 5월 21일 목요일이고요.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받으셨습니까? 신청하고 한 이틀 정도 있으니까 문자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난주부터 신청 및 지급이 됐고 이번 주에는 오프라인에서 신청 및 지급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받고 쓰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방송에서 너무 호기롭게 기부한다고 네. 3번을 얘기했는데 네. 기부 버튼은 차마 못 누르고 3개월 동안 신청 안 하면 자동 기부되잖아요. 네, 네. 그 사이에 제가 궁해지면 네. 뽑아 쓸 수도 있습니다. 어떠셨어요? 뭐 저도 그 호기롭게 그 얘기를 가지고 저희는 했고요. 했고 대신에 이제 재난지원금 받은 분들에게 계속 그걸 그 카드로 밥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기부를 하는 것도 좋고 받아서 쓰는 것도 좋아서 네. 사실은 저는 포인트를 받아서 쓰고 있고 대신 거기에 대한 100만 원을 또 네. 다른 데 기부 이제 그렇습니다. 원래 취지가 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받아서 맞아요. 써주세요. 네, 맞아요. 네. 경제를 살리려면 이제 긴급재난지원금을 써야 된다 이런 맞아요. 말이 많은데요. 주변에 혹시 사용하셨다는 분들 계세요? 근데 이제 저는 제 10살, 7살 학부형 중에 제가 제일 형님이더라고요. 네. 근데 주부들한테 여쭤봤더니 네. 사실은 대부분 아이들 학원비랑 그리고 식자재비로 많이 쓰는데 그래. 그 아이들이 두세 있는 집은 식자재랑 학원비만 쓰더라도 그게 벌써 다 소진됐다고. 맞아요. 네. 근데 뭐 이렇게 쓰는 재미가 일단 쏠쏠하다라는 게 네. 이제 분명하고요. 저희는 주로 재래시장 많이 이용을 하는데 저는 그 이수역 쪽에 있는 남성시장 이용하거든요. 훌륭하죠. 거기 최근에 카드 들고 왔다 갔다 하는 분들 진짜 많고요. 그리고 이제 마들 이제 한두 가지 사가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수북히 들고 가시는 분들 많아서 역시 시장으로 많이 오시는구나. 아주 실감나죠. 전체 대상 가구 중에서 76%가 재난기금을 신청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네. 모양이에요. 지난 주말 분위기는 어땠나 이게 궁금한데 네. 저는 지난 주말에 나가보니까 가게에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일단 지난 첫 주에는요, 뭐 네. 지역 소상공인이나 지역 상점들이 좀 사람들을 많이 붐볐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뭐 남대문 시장이나 요즘에 카드 단말기는 웬만하면 다 되는데 이제 문제는 카드 단말기가 안 되는 지역 마트나 그쪽에서는 좀 손님이 덜 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붐비는 곳만 붐비고 좀 없는 곳은 없다니까 좀 골고루 다 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가족들 회식이 많았어요. 주로 뭐 고기 무한리필, 줄 서시기도 네. 하고. 그런데 이제 고기 손님이 그렇게 많아졌대요. 네. 그러니까 점심이나 저녁에 직장인들 식사하러 왔다가도
고기 한 접시 추가요. 이런 경우가 많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식사의 질도 업그레이드되고 네. 매출도 느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소위 말해서 그런 말 있잖아요. 소고기 사뭇겠지. 그거네요.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네, 공돈이 생기거나 혹은 뭐 회사 다닐 때도 보너스 타게 되면 고기 사 먹자 하잖아요. 좀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구경은 쌈 구경이 최고고, 네. 그다음에 돈은 남의 돈이 최고라고. 흔히 우리가 좋아하는 공짜라는 단어이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단은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이 아니니까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러니 소고기 먹어야지요. 사람이 여러 가지 사는 재미 중에 돈 쓰는 재미라는 게 있다는데 돈 쓰는 재미를 못 느끼고 살아본 게 오래되는데 네. 이번에 나라에서 돈을 주니까 이걸 한번 쓰면서 재미를 느끼는 그런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근데 5월이고 사실 우리가 이제 소상공인이나 개인 사업자, 자영업자 여기 해당이 그래요? 되시잖아요. 네, 그렇죠. 5월에 이제 신고하거든 아이고, 생활신고. 그러네요. 근데 당장 이번에는 5월에 안 내고 8월에 내니까 맞아요. 일단은 안심이 되는데 네. 그 세금 가액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아이고 이걸 어떻게 내나 벌써. 아니, 그 얘기 하시니까 제가 지금 기부할 때가 아니네요. 아니 왜냐하면 지난해에는 소득이 많아서 그 기준으로 지금 세금 그렇죠. 정산을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올해는 뭐 권 박사님도 그렇지만 소득이 좀 없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럼요. 이게 막막하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재난기금 받은 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쓰시고 그다음에 지금도 어떻게 신청하지, 어떻게 이걸 어디다 쓰지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도 계셔서 저희가 잠시 후에 그 문제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로 뉴스를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네, 금주의 쇼 탑5 5위입니다. 5위는요. 코로나19 시대 신풍경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한 고3 학생들이 줄지어 교문으로 들어섭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학생과 교사들은 눈인사로 반가움을 전합니다. 이 정도 간격이면 돼. 학교 입구엔 체온을 재기 위한 열화상 카메라가 등장했고 감염 예방을 위해 수업을 진행하는 고3 교실에선 모든 창문을 열어놨습니다. 몇 달 동안 안 갔던 학교 와가지고 일단은 좀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물티슈랑 약간 장갑 같은 거를 학교에서 준비해 오라고 시키고 이제 수저 같은 것도 따로 챙겨서. 안정된 상황은 아니니까 조금 불안하긴 한데 시험을 봐야 되는데 지금 중도 자체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코로나19 확산으로 개학이 5차례나 미뤄지면서 사상 첫 5월 개학이 현실화됐습니다. 자, 우리 고3 학생들 등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제 등교했고 오늘 시험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의고사 오늘 또 바로 본다고 그래서 네. 학부모 계시잖아요. 고3 학부모. 네. 어제부터 학교를 갔습니다. 네. 근데 또 어느 지역에선 도로 오기도 하고. 그 인천 지역이 그랬다고. 네, 새벽에 네. 때 오지 말라는 긴급 문자도 네. 오고. 네. 그래서 다 기대감이 있었던 네. 것 같아요. 근데 갔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당장 기분은 좋았던 것 같아요. 어. 선생님 처음 뵙고 면대면으로는 아, 그러네. 친구들 친구들도. 만나고 예. 이건 굉장히 좋았는데 앞으로 겪을 일을 생각하면 네. 이제 만감이 교차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아빠들은 야 라떼는 말이야 뭐 이렇게 하면 근데 이게 겪어보지 못한 일이니까 네. 뭐 해줄 말이 없잖아요. 예. 이런 일을 뭐 누가 겪어봤나요?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해 뭐 이 얘기밖에 할 게 없고 마음은 걱정이죠. 네. 그래도 막 교문에 뭐 방금 화면 보신 것처럼 열화상 감지 카메라가 맞아요.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대책들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송국에 매일 들어올 때 겪는 일입니다. 이제 네. 이미 여러 달이 돼서 일상풍경이 됐는데 네. 아이들은 처음이에요. 네. 학교에 이 방역을 위한 장비들이라든가 방역 이제 준비들은 굉장히 철저했던 것 같아요. 학생들도 등교하면서 아 이런 걸 지켜야 되는구나. 근데 처음엔 이제 서툴고 낯설고 그랬던 것 같고 한 뭐 일주일, 2주일 다녀야 좀 익숙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갔다 와서. 일단은 뭐 친구들 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고 제가 보기에는 이 아이들은 금방 적응을 해서 네. 며칠 가면 그냥 일상으로 돌아갈 것도 같은데 그러면 또 풀어질까 봐 걱정이에요. 글쎄 말이에요. 전 제일 걱정이 이 날씨가 덥습니다. 낮에 네. 마스크 하루 종일 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절대 교실에서 마스크 벗으면 안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강조점인데 네.
그렇게는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그리고 지금 마스크를 다 쓰고 있더라도 네. 점심시간에는 어떡하나. 그게 식사할 때는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마스크를 처음엔 아침에 이렇게 쓰고 가지만 수업이 이제 1시간씩 진행되면서 마스크가 점점 내려가는 것 같아요. 나중에 턱에 걸려 있지 않을까. 점심시간에 벗었다가 또 이제 오후엔 또 쓰겠죠. 그래서 네. 저는 이 하루 종일 이 아이들이 거의 3개월을 집에서 공부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네. 개학 안 했고 방학이 길었죠. 개학했다고 했는데 온라인으로 보는 개학이죠. 노트북 켜놓고 침대에 누워서 수업 들었죠, 그동안. 그러니까 이제 다시 바른 자세로 하루 종일 버티는데 적응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어제부터 학교를 갔는데 어제 오늘 날씨가 보석이에요. 최고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어떡하냐고. 가만히 있기 힘들죠. 네. 또 친구들도 오랜만에 만나고 하니까. 그런데 정말 많은 학부모님들 또 조부모님들 걱정이 많으신 게요. 이번 고3 학생들을 시작으로 뭐 막둥이도 다음 주에 개학하죠. 그렇죠. 수요일에. 그렇죠. 수요일 뭐 5월 27일, 6월 3일, 6월 8일 이렇게 순차적으로 개학을 해서 걱정이 더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좀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도 고등학교 중학생들은 뉴스를 알면서 코로나19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는데 네. 중요한 건 저희 첫째 아들 초등학교 3학년만 해도 마스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데 이제 1, 2학년이나 유치원 아이들은 사실은 있다 보면 벗게 되는 거고 또 서로 막 뜯어잡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좀 많이 걱정이 되고. 아니 거기다가 또 네. 저 무슨 마스크 계속 쓰고 있다 기절한. 아니, 그렇죠. 일단은 어제 고3 학생 확진이 3명 나왔습니다. 네. 새벽에. 네. 그러면서 인천의 66개 교는 이제 오지 그렇게 마세요. 됐죠. 근데 네. 인천이 이제 10개 구가 있는데 5개 구는 학교가 이제 쉬게 됐단 말이에요. 그 안성은 또 지금 9개 학교가 쉬게 됐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 아까 마스크 얘기했지만 그동안 마스크를 안 썼잖아요. 집에서는 안 네. 쓰잖아요. 네. 나갈 땐 쓰지만. 네. 근데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있던 고등학생, 고3 학생 하나가 쓰러졌어요. 글쎄. 그 병원에 갔다가 다행히 퇴원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러한 문제가 날씨가 더워지면서 생길 가능성이 있다. 중국에서는 체육 활동하는 데 쓰고 있다가 3명이 사망한 일도 나왔거든요. 이 마스크로 인한 수업 집중력 문제는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내놓은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격주 수업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네. 지금 이제 격주로 수업한다 혹은 격일로 수업한다. 네. 학교마다 재량이에요. 네. 상황이. 그러니까 이유는 딱 하나죠. 밀접 접촉을 최대한 분산시킨다. 최대한. 그럼 이제 다음 주부터 고3은 매일 등교하지만 고2, 고1 일주일 텀으로 이제 개학을 하면 자 이제 한 주는 고2만 나오세요. 다음 주에는 고1만 나오세요. 혹은 또 뭐 초등학생들도 자 오늘은 짝수반만 나오세요. 내일은 홀수반만 나오세요. 이렇게 퐁당퐁당해서 최대한 마주치지 않게 한다는 건데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주 1회만 등교하고 나머지는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될 학교들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게 어쨌든 좀 혼란이에요. 네, 뭐 여러 가지 대처 방안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된 수업이 될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이게 주 1회 등교잖아요. 네. 이게 거의 무늬만 학교가 되는 이런 이제 양상이 돼버리는데 실제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공부를 해보고 온라인에서 공부를 해보면 느낌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게 학습 공간이 주는 학습의 연속성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일주일에 한 번 등교는 이게 거의 너무 명목을 위한 게 아닌가. 대신에 우리가 지금 최근에 입시 학원들이나 이런 재수학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마스크 착용하고 하루 종일 학생들이 공부하고 거리 두고 이런 것들을 이미 선행을 해본 적이 있어서 그런 데서도 좀 아이디어를 좀 얻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게 학교를 일주일에 한 번 간다? 그럼 이게 아이들의 마음은 이 개학인지 방학인지 그 경계선에서 혼돈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도 모의고사 원격으로 시험 보는 고3 학생들도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아까 안성 지금 9개 학교, 인천 66개 학교, 또 오늘 등교한 학교도 있어요. 어제 하루 쉬었지만. 근데 이제 아직도 안 정해진 데도 있어요. 근데 오늘이 어제 등교 첫날, 다음 날 오늘이 밀렸던 원래 지난주 13일 개학하면 14일에 칠 예정이었던 전국 연합 학력 평가예요. 이거 오늘 칩니다. 근데 그럼 학교 안 가는 애들 어쩌란 말이냐. 온라인으로 친다는 거예요. 그 온라인으로 시험 치는 학생도 있고 교실에서 이렇게 책상에서 시험 치는 학생도 있고 저는 이게 변별력이 있나 하는 고민도 또 됩니다. 글쎄. 근데 우리 고3 학생들 저희들도 겪어봐서 알지만 모의고사는 정말 내 실력을 좀 알아보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쪼이는 시험이에요. 네네. 이게 잘 보고 싶잖아. 왜냐하면 이제 뭐 전국적 차 이런 거 보고 자기가 오늘 본 시험으로 나온 성적으로 일단 내가 그럼 어느 대학 갈 수 있지를 평가한단 말이에요. 이게 쪼이는 건데
이게 저는 변별력 문제도 있고 글쎄. 사실은 한 번 쳤어요. 네. 온라인 모의고사를 한 번 쳤는데 네. 이제 이 개학 밀렸을 때 네. 이때 아이가 보니까 하루 종일 쳐야 되는데 네. 3시간 치고 침대에 꽥 쓰러졌다가 오후에 또 2시간 치고 꽥 쓰러졌다가 이게 안 되는 거고. 이게 그쵸. 맞는 점수인가 네. 고민이 되죠. 그래서 지금 학생 안전이 최우선이다. 아니면 아니다. 그래도 학습권, 아이들이 가서 학교에서 적응도 하고 이제 목전에 시험인데 뭐 이런 게 있어요. 반반이더라고요. 네. 어떻게 이게 생각하세요? 생활 방역 개념에서 이게 과연 백신이 나오기 전에 코로나19가 이게 딱 근절이 될까? 이거 아무도 예측 못하는 그럼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서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미리 학교에 나가게 네. 하고 혹시 아이들이 코로나19가 걸렸다고 하더라도 지역별로 학교별로 그냥 따로따로 세분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10살, 7살 아이 걱정되는데 이게 안 나가면 습관이 안 들어가고 맞아요. 네. 걱정이 되는 거예요. 가긴 가야 된다. 가긴 가야죠. 그건 맞다. 근데 어. 질본도 하는 얘기가 원래 있던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되돌리기는 조금 어렵다. 네. 왜냐하면 이게 뭐 언제 끝날지 모르고 또 가을 겨울에 반복된다 이런 예측들도 이제 나오게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했던 그 안전 수칙 지켜가면서 제가 볼 때는 입시도 좀 준비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모의고사도 좀 잘 봐라 얘들아. 어렵지만. 근데 아이들은 불만이 이만큼 차 있어요. 그쵸. 그래서 신문에 네. 이 고3 학생들 여론조사가 네. 나왔는데 80%가 네. 등교에 거부감이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헤드라인이 뭐라고 달렸냐면 우리는 실험쥐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위험한데 그럼. 왜 고3이라. 네. 근데 이제 교육당국 입장에서는 학사 일정에 제한이 예. 있기 때문에 네. 5월 내로 개학을 하면 12월 3일 수능을 칠 수 있지만 네. 그렇지 않으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수능도 지금 한 달 최대 미뤄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이 문제가 앞으로 조금 커질 것도 네. 같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여기 다 겪어보셨잖아요. 네. 핑계가 없나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요. 북에서 비행기가 넘어왔어요. 예, 기억나죠. 이것은 실전 상황입니다. 막 이랬다고. 네네. 예, 그래서 저는 그때 펜을 놨었어요. 잠깐. 아, 시험을 안 보는구나. 네. 아, 나는 이제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하여간 이런 상황이라고 해서 네. 고3 학생들 펜 놓지 마시고 이런 상황을 꼭 좀 극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얘기 하면서도 무한합니다, 사실은. 맞아요. 네, 우리 고3 그렇죠. 학생들한테는. 네, 학생들 정말 뭐 답답하고 학교 가기도 힘들겠지만 마스크 착용 잘하고 네, 개인 방역도 최선을 다해서 지켜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니, 마스크 착용이 왜 중요하냐면 지난 8일인가요? 인천에서 초등학생이 감염됐었는데 네, 네. 그때 중학생 감염자하고 1분 접촉했다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 학생만 걸리고 다른 학생들은 안 걸렸어요. 알아보니까 이 학생이 마스크를 안 썼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 정도로 중요해요. 반면에 제주에서 이태원 클럽 갔던 여성 확진자는 네. 이 피부관리사라 네. 144명을 접촉했는데 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감염자가 없었어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네. 신천지하고 이번에 그 이태원발 코로나에도 큰 차이라고 또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요 그림 한번 보실래요? 지금 이게요. 어떤 그림이 있냐면요. 제사의 네. 풍속이 또 아이고, 달라지고 아이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제사예요? 아.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안 행사의 형태도 네. 달라진다는 거죠. 이걸 카톡으로 같이 그 집안 분들끼리 이걸로 제사를 지내는 거래요. 아니 이렇게 네. 제사를 지내고 네. 나서 그 이 단체 가족방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네. 서로 수고했다. 이제 인사말도 오가고 아니, 조상님 전화는 감사합니다. 사진을 보내네요. 네. 아니 저게 우리가 보통 명절 때 리조트 가서 저렇게 동영 실시간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그러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뉴스가 된 적이 있었는데 맞아요. 네. 이 원격 제사가 이제는 자리를 잡을 판이에요. 네. 아니 보니까 사실은 저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가 네. 워낙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SNS로 제사 보는데 근데 음식 남는 거는 좀 걱정이 되네요. 그것도 어떻게 해결할지. 아니 그리고 저런 카톡이 안 나왔을 때 돌아가신 조상은 어떡하냐고 적응이 안 돼가지고. 어디로 오셔야 돼요? 대다수시죠, 대다수. 하여간 사회 곳곳에 풍속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직장인들도 혼밥 먹고 이런다.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 또 학생들 개학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금주의 이슈 탑5 4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주의 이슈 탑5 이번엔 4위입니다. 코로나19 낙인에 우는 상인들입니다. 볼링장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지난 8일 밤 볼링장에 들른 10대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볼링장 방문객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요청하면서 주변엔 발걸음이 끊겼습니다.
그나마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가게 상가 이런 주위에서 또 이런 게 발생하니 정말 그 사람을 또 원망할 수도 없고. 특히 방역당국이 발표한 확진자 동선에 상호까지 공개된 업주들은 앞길이 막막합니다. 대부분 소상공인들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가게가 닫고 있어서 시장이 커서 피해가 왔다간 장소이다라고만 표현을 해야지 적나라하게 상호까지 닫습니다. 자영업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되면서 상인들이 기대를 좀 했단 말이죠. 근데 이 확진자가 또 늘어나면서 그 기대가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또 있는 거고. 맞습니다. 물론 이제 지역적으로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것과 안 나온 것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네. 저는 이제 강연 준비하면서 전국을 대부분 다니거든요. 네. 근데 평균적으로 이 클럽발 확진자가 늘어나기 전까지는 좀 사람들이 많이 붐볐어요. 네. 근데 확실히 많이 줄었어요. 네. 제가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인데 네. 저희 종로 캠퍼스가 딱 익선동에 있어요. 여기가 어떠냐면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사람들 인파의 지표가 되지 않나 싶어요. 네. 이번에 이태원발 코로나가 다시 딱 나오면서 이분들이 그 주인장 저랑 친한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세 글자라고. 다시 통. 다시 비었다고. 네, 그래서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한 번 사건 사고가 나고 지역이 얘기가 될 때마다 걱정이 태산인 거죠.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히 이태원에서 뭐 장사를 하거나 본인의 일을 가지고 있던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굉장히 컸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태원 상인분과 전화 연결을 해봤습니다. 바로 좀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예, 그래 얼마나 걱정이 많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태원에서 고깃집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몇 년이나 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0년간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10년 세월 동안에 요즘이 가장 힘들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10년간 가장 힘든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래는 60평짜리 고깃집을 10년간 운영을 하다가 비교적 영업이 잘 되어서 작년에는 50평짜리 2호점을 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두 군데 다 손님이 없는 상태입니다. 네. 어느 정도나 없습니까? 한 80% 정도가 줄은 그런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예. 근데 토요일이나 뭐 금요일이나 이런 때도 그래요? 네, 원래 사람들이 넘치는 금요일, 토요일에도 지금은 사람들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이태원 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을 꼽을 정도입니다. 이태원 클럽 확진자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눠지겠죠? 네, 확연하게 나눠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 소상공인들 지원하고 뭐 이러기 위해서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을 제공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재난지원금을 뭐 지난주, 뭐 이번 주 막 쓰고 이럴 텐데 그래도 뭐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까? 지난주부터 쓰러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긴 합니다. 예. 근데 오시는 손님한테 말씀을 들어보면은 불안해서 이태원을 올 수가 없다고들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다른 가게들도 다 이런 거예요? 네, 우선 오가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뭐 심지어는 한 달 휴업을 내는 가게들도 몇 있고요. 네. 주변에는 아예 폐점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네. 네, 잘 돼서 2호점까지 내셨는데 지금 마음이 너무 안 좋으실 것 같아요. 다른 상인들은 뭐라 그래요? 상인들끼리 얘기할 거 아닙니까? 사실 이태원 같은 경우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거의 확진자가 없을 정도로 청정 지역이라고 용산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IMF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 아주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들 다들 한숨만 내쉬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상인들끼리 자체적으로 방역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손님들을 다시 오게 할 수 있는 묘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하시겠어요? 다들 열심히 방역을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관할 용산구청에서도 소상공인협회 다른 기관에서도 수시로 오셔서 방역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소독약을 따로 사가지고 사람들이 손이 많이 닿는 곳에 소독약으로 자주 닦아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태원 상인으로서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하실 게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해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태원 클럽으로 인해 가지고 코로나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희들 그 이태원 상인들은 그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문화를 즐기고 이런 그 관광 명소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루 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서 그 정상적인 생활에 웃고 서로 만남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시기가 와서 이태원도 다시 예전처럼 활기를 띠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돼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이래요 지금. 근데 제가 이제 전 지역의 상공인들을 만나보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19가 있더라도 마스크만 썼으면은 덜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보통 우리가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라고 했는데 코로나19는 나 하나 때문에 사실은 마스크를 안 썼기 때문에, 특히 인천에 있는 그 강사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무직이라고 해서 3일 동안 빈 시간이 있거든요. 그런 일만 없었어도 이게 나아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인터뷰를 들으면서 찬찬히 말씀하시지만 그 속이 오죽하겠어요. 맞아요. 말로 할 수 없을 텐데, 사실 우리가 어떤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 싶으면 그 지역은 오히려 더 힘을 주어가지고 더 방역도 하고 더 애를 쓰기 때문에 이 시기에 조금 지나고 나면, 우리가 이태원에 제가 최근에 결혼식이 근처에 있어서 갔었는데 정말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시 거기서 약속도 잡고 빨리 회복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문제는 지금 이런 곳이 이태원뿐만이 아니라는 맞습니다. 거죠. 이태원이 지금 뭐 가장 큰 타격받은 거 맞지만, 이 이태원 클럽발 확진이 20대 남성이 확진됐고요. 또 2차 감염으로 20대 여성이 확진이 됐는데, 자, 부평역 인근 지하 상가에 이들이 뭐 물건을 사러 들렸다. 이 소문이 나자 지금 이 지하 상가의 발길이 뚝 끊겼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또 이 지자체 긴급재난 문자로 날아오거든요. 동선이 우리 지역에 확진자 발생, 어디 방문. 그러면 거기는 지금 사람이 쫙 줄어드는 거예요. 방역 당국은 마스크를 쓰고 지하상가 같은 곳은 방문해도 문제가 없다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동선이 딱 뜨면 상권이 그날 전멸이에요. 이런 방식이니까 이걸 뭔가 좀 어떤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나. 언제까지나 이 동선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간단한 얘기도 같이 하신다면 불안이 조금 줄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부평역 지하상가가 지난 2월로 돌아가 보면 신천지 부평 교인 때문에 한번 쫙 얼어붙었던 곳이고 이제 풀리고 있는데 이태원 클럽에서 일이 터졌는데 부평역이 또 쫙 이런 일이 벌어져서 안타깝습니다. 지금 표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거 보면서 한번 얘기 좀 나눠보죠. 네, 이 중기부에서 코로나19 확산 이후 매주 월요일 소상공인들의 매출액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클럽발 코로나 사태 이후 매출액이 서울은요 10.2%포인트, 제주 지역은 4%포인트 매출액이 떨어진 게 눈으로 확실히 보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런 시점에 아직도 유흥에 빠진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부산 번화가에 있는 클럽입니다. 문이 굳게 닫혀 있지만 오늘 새벽까지만 해도 몰래 영업을 하던 곳입니다. 문을 잠궈두고 영업을 하던 클럽이 부산시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합동특별 단속팀에 덜미가 잡힌 겁니다. 이번 주말에도 이러한 특별 점검을 더욱 강화하여 유흥시설의 방역수칙 위반에 대하여 엄격히 관리할 예정입니다. 가정집에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좁은 방 안에 빼곡히 앉아있는 사람들은 화투패를 맞추는 아도사키 도박을 벌였습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와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 모여 앉아서 도박하는 저건 병이네요. 병.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예전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 때도 12시부터 6시까지 그 클럽을 못하게 한 때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그때 몰래 갔던 청년들도 있었고 저도 한두 번은 갔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도박에서부터 클럽에서부터 문제가 되는 건요,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코로나19가 전파되는 확진자가 되고 또 슈퍼전파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주의를 해야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지금 모두가 노력하고 모두가 다 지금까지도 참고 있는 건데 이러면 약간 내 노력은 물거품이 되는 것 같은.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운동의 기조를 이렇게 떨어뜨려서 실제 사람들이 오히려 참여를 덜하게 하는 이런 악순환으로 이제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폭제 효과를 하거든요. 춤판,
도박장 이 시국에 웬일입니까? 이것만큼은 사실 건강한 상황에서도 조금 우리가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지금 4차 감염까지 일어난 이런 시점이고 어제 대형 병원에서 또 감염이 있고 이랬죠. 예. 그러니까 뭐 삼성 서울병원이었죠. 간호사 1명, 그것도 이제 수술실에 흉부외과 수술실에 있는 사람이 확진된 다음에 동료 간호사 3명. 그러니까 지금 간호사가 4명이에요. 여기 간호사의 친구. 5명이 지금 나왔는데 문제는 이태원 클럽과 다르게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아서 아직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거 뭐 지금 끝난 게 아닙니다. 다들 삼가하고 조심하는 건 계속 이어져야 되겠어요. 네. 자, 이어서 다음 3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주의 탑5 3위입니다. 3위는요. 기부금의 행방은입니다. 판매 수익금의 절반 이상을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아동학대 피해자 등을 위해 기부하는 사회적 기업 마리몬드가 판매하는 제품들입니다. 마리몬드는 지난 2013년부터 7년 동안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6억 5천여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그런데 정대협이 공개한 자금 결산 자료에는 같은 기간 동안 들어온 기부금은 1억 8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된 건이 있기 때문에 2억 5천만 원의 기부금 금액은 정확한 거고요. 정대협을 이어받은 정의기억연대 측은 5억 원의 기부금이 사라진 것에 대해 공시 누락으로 확인됐고 외부 회계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아니 요즘에 속상한 기사가 많습니다만은 이거 정말 속상한 기사예요. 네네.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합니까? 지금은 소녀 배지 판매 수익금이 누락됐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녀상 배지 많이 샀죠. 이게 SNS에도 많이 또 홍보가 됐고 뭐 나비 배지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게 마리몬드라는 이 사회적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지원하기 위한 거예요. 2013년부터 최근까지 배지를 많이 팔아서 한 6억 원이 넘는 돈을 이제 정대협 정의연에 기부를 한 거예요. 근데 국세청 신고 자료에는 1억 800만 원이 신고돼 있습니다. 약 1억. 그럼 지금 5억이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누락이 됐나 그랬는데 이 돈이 유용된 것은 아니다. 다만 신고해서 누락됐을 뿐이다. 회계 이 감사를 통해서 밝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너무 많은 돈이 사라졌으니까 수치상으로 수상한 정황이죠. 네, 최근 이 기부금과 관련돼서 논란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논란들이 있었는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공동생활시설인 나눔의 집에서 살고 있는 할머니는 6분. 할머니들의 생활시설 운영은 정부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후원금 중 상당액을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법인 측에 누적된 자금은 65억 원에 이릅니다. 법인 이사회는 할머니들이 생활한 시설은 허물어버리고 그 자리에 호텔식 요양원을 지어 수익 사업을 벌이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을 하자라고 정식으로 채택되지도 않았고 할머니들이 이 방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고 저희들 둘 수도 있어요. 후원금 사용처 관련 의혹이 커지자 경기도는 지난 13일부터 특별감사에 들어갔습니다. 나눔의 집 후원금도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다 이거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정의연이 있고 또 하나 96년에 설립된 나눔의 집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주거시설이에요. 지금 90대 6분이 여기 기거하고 계신데 25년 동안 운영이 됐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가 지금 그동안 들어온 후원금과 기금을 할머니들을 위해서 제대로 쓰지 않았다라는 이 내부 직원 7명의 이 방송 제보가 터져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일이 지금 일파만파되고 있는데 자 이게 문제는 거주지를 제공하는 것 외에는 지금 연간 한 25억 원 후원금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할머니들을 위해서 안 썼다면 이 많은 돈으로는 무엇을 했단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할머니들은 여기서 어떻게 생활을 하셨던 거예요? 자비를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놀란 게 뭐냐면 할머니가 이 도가니탕 먹고 싶어요 그랬는데 안 사줘서 직원이 자비로 사드렸는데 너무 맛있게 드셔서 마음이 아팠다는 얘기. 침상에서 떨어지셔서 다치셨대요. 이 침대 좀 교체해 주세요 그랬는데 교체 안 해주고 다쳐서 치료한 비용도 할머니들이 냈다는 이야기. 자비로. 그러니까 후원금은 계속 들어오는데 이 국가에서 들어온 정부 지원 금액은 할머니들을 위해서 썼는데 이 연간 25억 원 중에 할머니 6분을 위해서 쓴 돈은 6,400만 원에 불과하다. 이렇게 내부 고발이 나온 거니까 이건 해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이 돈을 다 쌓아놓고 있었다면서? 그걸 왜 쌓아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정 의원하고 나눔의 집하고 혼동하는 분도 계신데 네. 별도예요. 네. 나눔의 집은 또 알고 보니 대한불교 조계종에 소속돼 있는 네. 사회복지법인이에요. 네. 근데 지금 여기에 부동산이 60억 원. 네. 이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에 네. 동사는 이 뭐 은행 예금 등 70억 원, 130억 원이 있어요. 근데 이제 방송에 보니까 내부 녹취 자료, 이사회 자료가 공개됐는데 네. 할머니들 돌아가시면 이 돈으로 호텔식 요양원을 지어서 운영하는 게 어떠냐. 근데 그것도 나쁜 일이라고 생각이 되진 않지만 후원금을 낸 분들은 네. 이 할머니들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그렇죠. 힘들지 않게 좀 보살펴달라고 돈을 냈는데 이건 다른 용도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게 뭔가 문제는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같은 내부 폭로에 있어서 조계종 측이나 나눔의 집 측은 어떤 의견인가요? 처음에 이제 불교 조계종 측은 이거 악의적 보도다라고 이제 반박 입장을 냈다가 네. 지금 내용은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이 법인 대표의 개인 의료보험비, 건보료는 여기 후원금으로 냈다는 얘기가 네. 나와요. 700여만 원은. 네. 아니 그러면 뭐 이 운영자의 개인 비용은 내는데 할머니는 왜 도가니탕도 안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계종 측도 조금 내부 정리를 해보고 향후에 입장을 내겠다. 목소리가 조금 이제 줄어든 상황입니다. 네. 아니 이게 고발이 되고 이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이 해당이 경기도 광주 태촌면에 있기 때문에 이 경기도 광주경찰서가 이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쉼터가 경기도 안성에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기부와 모금으로 마련된 이 소중한 공간이 펜션처럼 사용됐다는 의혹이 또 제기가 됐습니다. 영상 보시죠. 지난 2013년 11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문을 연 위안부 쉼터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쉼터의 취지와는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2016년 7월 이 쉼터를 다녀갔다는 시민이 인터넷에 올린 글입니다. 행사로 종종 쓰이고 평소에는 펜션으로 쓰이는 것 같다는 후기가 적혀 있고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이 쉼터를 사용하도록 연결해준 정황도 있습니다. 인근 주민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보다 가족 단위 시민들과 젊은 사람들이 쉼터를 이용하는 것을 더 자주 목격했다고 말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했지. 시끄러웠을 때 그거는 뭐 자주 있던 게 아니고. 윤 당선인의 부친으로 알려진 쉼터 관리인도 볼 수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금요일 날인가 토요일 날인가 올라오셨다가 다시 또 내려오시고 별장 관리 뭐 그런 식으로 알았지 뭐. 또 윤 당선인의 부친에게 관리비 명목으로 매달 5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지급했다며 친인척의 관리인 지정을 사과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자, 윤 당선인과 관련해서는 뭐 일파만파고요. 일단은 저 안성 저기 쉼터 얘기해 보면 어르신들이 간 게 아니고 펜션으로 빌려줬다. 이건 어떻게? 네네. 그러니까 애초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마포구 성산동에 할머니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 네. 예정이었는데, 자 이게 현대중공업이 10억 원을 여기에 쓰십시오 하고 지정 기부를 해요. 우리가 사랑의 열매로 알고 있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이 기금을 관리해요. 그런데 이제 정 의원 쪽에서는 10억으로 살 수 있는 이 서울 시내 마포구에 있는 이러한 적당한 매물이 없었다. 그래서 경기도 안성까지 가서 굉장히 좋은 고준역한 곳에 좋은 또 이제 그 건축 자재를 들여서 지었다고 해요. 문제는 서울에서 한 1시간 20분 거리예요. 그러게. 차로. 할머니들이 어떻게 찾아오시겠냐고. 그러니까요. 90대 할머니들이. 그럼 이게 도대체 할머니 쉼터로 만든 게 맞느냐? 글쎄. 이런 문제가 크게 제기되고 그리고 있는 저걸 상황입니다. 뭐 그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았다면서. 이게 살 때는요 7억 5천만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2014년부터 운영을 하는데 운영 실적이 없잖아요. 네. 안 오시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몇 년 전에 매물로 내놨어요. 네. 지난 올해 4월에 팔렸는데 4억 2천에 매각을 했어요. 글쎄 말이에요. 3억 3천을 네. 6년 동안 손실 보고 팔았으니 그럼 이건 운영도 안 돼. 이게 사실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사업 운영 실적 평가를 했는데 C예요. 글쎄, 거의 안 쓴다. 네. 근데 회계장부를 보고는 F. 꽈락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증빙도 제대로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 부실 운영 논란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저걸 어떻게 펜션으로 썼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워낙 쓰이질 않으니까 그러면 뭐라도 이걸 가동하려고 했던 전 노력의 흔적이라고 보는데 이 할머니 쉼터라는 것과 이게 뭐 정 의원이 운영하는 차라리 펜션이라고 업종을 해서 정 의원 후원해 주신 후원 회원들 여기서 저렴하게 좀 시작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회원 쉼터는 아니잖아요. 할머니도 쉼터잖아요. 그러니까 용도와 목적이 완전히 다르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기부금을 단체에서 개인적으로 썼다. 이건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의혹이 계속 나와요. 네. 아니라고 이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좀 결과를 봐야 되고 어제 검찰이 이 밤사이에 12시간에 압수수색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윤미향 대표의 네. 딸이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네. 이 유학 비용은 어디서 나온 거냐? 혹시라도 돈이 있으니까 후원금이 이제 유용된 거 아니냐? 이거 해명을 했어요. 네. 그 남편이 공안 사건의 피해자였는데 네. 보상금 나온 것으로 딸의 유학비를 썼다. 뭐 시차가 맞지 않는다. 융통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하나는 그 개인 아파트를 옛날 아파트를 팔고 새 아파트를 샀어요. 이렇게 2억 원대예요. 근데 대출이 없고 모두 다 경매로 낙찰받은 것을 현금으로 냈다는 겁니다. 네. 그럼 이 현금이 어디서 나온 거냐? 그랬더니 아파트 판 돈으로 새 아파트 산 거다라고 처음엔 해명했다가 그날 저녁에 이게 시간 차이가 있어서 적금세계 해약했고 그리고 또 가족들에게 융통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조금 의혹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해명도 좀 깔끔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건 뭐 하여간 속상하고 기가 막히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보죠. 네, 금주 이슈 탑5 이번에 2위입니다. 2위는요. 재난지원금에 소외된 고령자입니다. 주민센터와 은행 창구에서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주민센터엔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이 몰렸고 곳곳에서 혼란이 적지 않았습니다. 네, 안 돼요. 이게 세대주만 신청을 줄 수 있어가지고 여기는 이거 본인이 직접 가셔. 한참 기다렸어요. 1시간 보고 기다렸나 봐요. 아들이 먼저 와서 했는데요. 내가 와야지 된다고 그래갖고 내가 또 왔어요. 그리고 은행으로 갔어요. 은행에서 지급을 할 수가 없다. 동사무소로 가라. 그래서 다시 온 거예요. 마스크 구매처럼 오부제로 신청하는 걸 모르고 찾아온 고령자들은 발길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집에서 애들하고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답답해 죽겠네요, 내가. 이거 일단 나와보신 거예요? 예,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세대원, 세대주 개념을 잘 모르시니까 그거가 제일 많으시고요. 이사한 경우 있잖아요. 멀리 부산으로 이사를 했는데 그 전에는 황학동에서 살았으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민센터에는 긴급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들로 하루 종일 붐볐습니다. 어르신들은 온라인에 익숙치가 않으니까 이번 주 월요일부터 오프라인 신청과 지급이 시작이 됐거든요. 제가 대리 신청,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지금 분당에 살고 계셔서 제가 대리 신청이 가능한 게 월요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방송 끝나고 가서 두 분 모시고 그 주민센터 1층에 이렇게 앉아 계시게 하고 2층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대리 신청하는 사람 연도로 가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연도만.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이제 해결을 했는데 분당 거기 주민센터는 그렇게 분비지는 않았어요. 근데 뉴스 보니까 많은 곳이 붐볐고 그래서 힘들었던 분들 대체로 많이 붐빕니다. 지난주에 11일부터 신청 시작이다. 그럼 어르신들 얼마나 또 이 긴급재난지원금이 필요하시겠어요? 그런데 온라인 신청하면 액티브엑스 깔고, 액티브엑스 깔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럼 일주일 기다리면 이제 현장으로 가면은 상품권 주나 보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또 마스크처럼 오부제잖아요. 그러니까 1일 날은 출생연도가 마지막이 1과 6.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그럼 오늘은 4와 9가 가시는 겁니다. 출생연도 마지막이 내일 금요일. 그러니까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문제는 그냥 월요일, 화요일부터 우르르 몰리셨던 거예요. 출생연도 안 되시는데요. 다른 요일에 오세요 하니까 헛걸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게 참 복잡하고 쉬운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좀 어렵게 느끼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또 어르신들에게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이 얼마나 어렵게 느껴졌는지 서울시에 거주하는 79세 어르신과 전화 연결을 또 해봤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 긴급 재난 지원금 신청하는데 혼란을 좀 많이 겪으셨다고요. 먼저 어디 사세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재난 긴급 생활비를 준다며 신청 안내를 해주었지만은 정확히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특히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조건이 되는지 알 수 없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신청 정보는 어떻게 아셨어요? 다행히 통장님이 동주민센터에서 발부한 팜플렛을 건네주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신청하는 과정은 어떠셨어요?
출생 연도에 따라 화요일에 동주민센터에 방문했는데 신청자들이 줄을 길게 서서 30분가량 기다린 게 힘들었고 차례가 되어서는 동직원이 친절하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받으셨어요? 예, 받았습니다. 예. 그 얼마나 받으셨어요? 서울시 지원금은 30만 원 받았고요. 예. 전국에 주는 거는 두 가족이 부부가 사니까 60만 원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걸 쓰고 계신 거예요? 예, 쓰고 있습니다. 예. 그 긴급 생활비나 재난기금은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은 없습니까? 예, 뭐 크게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예. 주로 어디에 쓰셨어요? 지금 동네 근처에 있는 재래시장과 작은 마트에서 생활용품과 식품, 과일 등을 샀고요. 네. 이에도 이제 앞으로 의류나 기능성 신발 또는 예식을 하는데도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주변의 어르신들은 이번에 이거 신청하고 집행하고 하는데 뭐라고들 말씀하십니까? 좀 이게 정확하게 일괄되지 않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뭐 매스컴에서도 이랬다 하고 또 실제하고 또 틀리고 막 이래가지고 좀 혼란이 많이 가중이 되었죠. 네. 아니 어르신 79세라고 들었는데 지금 목소리 참 정정하세요.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어르신 79년을 사시면서 나라에서 이런 기금을 받아서 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처음입니다 이번에. 기분이 어떠십니까? 뭐 일단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이렇게 주니까는 기분이 좋습니다. 예. 우리 지금 방송이 연결이 됐는데 더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마디만 좀 하시겠어요? 이거를, 지원금을 정확히 집행해가지고 해서 이렇게 이제 골고루 혜택이 가게끔 특히 또 어려운 사람들한테 더 혜택이 가게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걸 해가지고 또 그냥 너무 또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 오늘 전화 연결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참 이게 이제 어르신들 아마 다들 경험하셨겠지만 너무 고마워요. 네. 너무 고맙고 좋은데 문제는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클릭하면 되잖아요. 어르신들은 옷부터 입어야 돼요. 옷부터 입고 지금 주민센터 말씀하셨지만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 사무소 이렇게 또 찾아가셔야 되거든요. 거리도 만만치 않은 상태에서 또 이 절차를 전혀 모르니까 내가 맞게 왔는지 이건 제대로 되는 건지 이놈의 돈은 나한테 제대로 들어오는 건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 더 명확한 설명이나 이런 절차들이 이렇게 좀 그분들 보기 좋게 좀 이렇게 쫙 만들어져서 뿌려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번 긴급 재난지원금은요 신청자가 신청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기부로 간주하고 이게 사라지는 건데 중요한 건 아까 국민의 76%가 신청했는데 혹시 이 24% 안에 어르신들이 신청을 못한 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왜 우리가 청각장애인들 위해서 수화 서비스를 방송하잖아요. 그러면 좀 노년층으로 해서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8일부터 오프라인입니다. 좀 큰 자막 서비스 같은 지혜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못하시거나 혹은 이렇게 헛걸음 하시는 경우가 없도록 오늘 저희가 한번 명확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혼란을 겪었던 부분이 요일제인데요. 권 박사님이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제가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천천히 또박또박 짚어드릴 텐데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스크와 똑같습니다. 월요일에는 1과 6입니다. 화요일은 2와 7이고요. 그리고 3, 8은 수요일, 그리고 4와 9로 끝나면 목요일이고요. 5와 0은 금요일이 신청일이니까요. 꼭 확인하셔서 헛걸음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어디 가서 하시면 돼요? 요거는요. 지급방식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카드, 체크카드에 다양합니다. 그래서요.
요거를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은 신청할 수 있는 주민센터로 직접 가시는 거고요. 신용카드나 나는 체크카드를 쓰고 싶으세요 하면은 그 땡땡카드에 있는 땡땡은행으로 가시면 되니까요. 해당 은행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 신용 체크카드 있고요.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중에 어떤 게 가장 좋을까요? 제가 써보니까요. 네. 신용 체크카드는 가지고 있던 카드를 굳이 말씀 안 하셔도요. 쓰시면은 포인트 먼저 자동으로 카드사에서 지불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선불카드와 지역 사랑 상품권은요, 이 금액 확인이 쉽고 다른 식구가 사용하기도 편리한 거고요. 그런데 나는 만약에 종이 상품권을 쓰겠다라고 하면 사용 기한이 늘어납니다. 5년으로 돼 있으니까 혹시 우리 어머님들, 어르신들 내가 쓰고 싶은 거를 용도를 잘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난지원금 방문 신청할 때 뭐 가져가야 됩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어르신이 세대주라면요, 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 그러니까 자기를 소개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갖고 가시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르신 대신에 자녀가 대신 신청해 줄 수도 있지 않나요? 네. 아까 우리 이지용 아나운서가 훌륭합니다. 효자예요. 자녀 본인의 신분증이 함께 갖고 가야 됩니다. 근데 이 위임장을요, 본인이 쓰는 경우가 있는데 안 됩니다. 어르신이 직접 써준 위임장이 가능한 거고요. 또 현장 방문해서 이 주민센터 가면은 동사무소나 어디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게 타 지역이 안 되고 그래서 부모님 있는 지역에서만 신청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좀 아드님이나 따님이 이지용 아나운서처럼 부모님 계신 곳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족관계증명서 가져가셔야 돼요. 네. 이게 동사무소니까 못 가져서 거기서 떼면 돼요. 그렇죠. 그러네요. 너무 멀면 그게 또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어떡하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좀 안타깝게도 이게 사실은 멀리 사는 자녀는 어르신과 주소가 다르기 때문에 신청이 아예 안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신청 역시 예를 들어서 핸드폰 확인이나 아니면은 또 공용인증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또 할 수가 없는 거고 부모님이 힘듭니다. 그래서 신청은 불가능하니까 그래도 오래간만에 부모님을 보시러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고령자나 장애인들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도 있다면서요? 네, 18일 이후부터 시작된 찾아가는 신청은요, 전화 연결과 공무원분들에게 자택으로 찾아와라고 부탁을 해주면 됩니다. 전화 연결은요, 이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해당 카드사의 콜센터로 연락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택에서 신청에 도움을 받고 싶은 분은요, 주소지에 있는 주민센터나 동사무소로 연락하시면 직접 방문을 오신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는 온라인, 이번 주는 오프라인, 다음 주는 끝나나? 이렇게 생각하실 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전에 이 어르신들이 저희 아버지도 그러시더라고요. 보급품 받을 때 전쟁통에 줄 서 있는데 여기서 끝나. 내 앞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끝날 줄 알고. 이게 막 서두르신다고. 선착순환이냐? 예, 그거 아니에요. 뒤로 이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요. 뒤로 하란다고 딴 뒤로 하라는 게 아니고 뒤에도 있다 이런 얘기. 근데 오히려 편리한 게요. 앞에서는 굉장히 기다리셔야 되는데 조금 천천히 늦게 가시면 여유 있는 분은요. 바로 가서 하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쓰는 것도 한번 알아볼까요? 저 어르신들 한의원 같은 데 많이 가시잖아요. 병원 가시잖아요. 그런 데서 쓸 수 있나 모르겠어요. 일단 한의원 가능하고요. 동네 의원 가능하고요. 약국 가능하고 심지어는 왜 비급여 서비스 있잖아요.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대형 병원에서도 쓸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혹시 몸이 아픈 어르신이라면 이참에 꼭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문자로 날아와요. 그러니까 자기 단골이면 전 안경점에서 저희 안경점은 긴급재난지원금 쓰실 수 있는 가게예요 하고 오고 또 이게 내 정보가 다 있는 건 아니고 길 가다 보면 써붙여놨어요. 그리고 이젠 아예 스티커를 발부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쉽게 식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약국은요? 약국에서도 가능한가요? 약국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약국? 사람들이 대형마트를 많이 안 된다 하는데 또 저 같은 경우 보니까요. 대형마트도 지역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짚어주면 약국, 병원, 전부 비급여까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체크하시면서 저도 얼마 전에 약국 가서 마스크 아이디 거 다 샀거든요. 그럼 자동으로 카드에서 빠져나갑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상황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재래시장을 가셨는데 거부를 당했다시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뭐가 있을 텐데 이게. 우리 최영일 선생님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거부를 당하면은 신고를 해야죠. 이거는 법적 처벌이 되는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요. 지자체장들이 여긴 엄포를 놨어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그거 안 받습니다. 현금 결제하세요. 하든가. 또 하나는 이게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쓰시려면은 수수료를 더 내셔야 되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것만 쓰시면 안 되고 지금 10,000원어치 달라 그러셨지만 딴 거 끼워서 20,000원어치 이상 사세요. 이거 모두 다
처벌 대상인 불법입니다. 네. 신고하세요. 그런 집은 앞으로도 가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맞아요. 네. 이거 근데 8월 31일까지 써야 된다고 네, 하셨어요?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8월 31일까지 쓰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사랑 상품권만 사용 기한이 5년으로 네. 좀 늘어나 있지만 그래도 지역경제,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되도록이면 많이 사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이것도 어디다 내다 파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거 처벌되고요. 네네. 전액 환수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상품권 이거 10만 원짜리인데 깡이라고 하죠. 네. 조금 뭐 10% 20% 할인하고 현금으로 바꿀래요 내놓으셨다가 적발되시면 전액 환수당합니다. 네. 고발 조치될 수도 있습니다. 네. 예. 저희가 한번 짚어볼 부분이 있어서 어르신들 위해서 찬찬히 한번 짚어봤고요. 이어서 금주 이슈 탑5 1위 보겠습니다. 네, 금주 이슈 탑5 대망의 1위입니다. 1위는요. 엉뚱한 재난지원금 사용처입니다. 이태원발 집단 감염으로 시장을 찾는 발길이 다시 줄기 시작했는데요. 상인들은 오늘부터 재난지원금이 풀리긴 했지만 소비가 느는 걸 당장 체감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태원 뭐 그것 때문에 손님들이 지금 반으로 줄어가지고 정말 없잖아요. 재난지원금 있으니까 그 쓸어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도 조금 기다리고 있어요. 정반대로 특수를 만난 곳도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정보공유 카페에서 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학원 명단을 공유하고 두세 달치 학원비를 일시불로 치릅니다. 대놓고 재난지원금 마케팅에 나선 병원들도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시술은 상관없어요. 40만 원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냥 쓰고 나머지 결제하시면 돼요. 연 매출액 10억 원 이하 업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한 경기도와 달리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백화점과 대형마트만 아니면 청담동 명품 매장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의 사용처 기준을 촘촘하게 정하지 않아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살리기란 본래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게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살리기거든요. 원래 취지가. 근데 다른 곳에서 이게 수혜를 입는 데가 또 있어요. 이제 그분들이 우리도 소상공인이다 그럼 할 말은 없어요.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번 재난지원금의 가장 핵심이 말초까지 움직이게 하자는 거거든요. 이런 기본적인 취지를 조금 살리셔서 우리가 지금 뭐 이런 뭐 고가 아니면 인생의 주름을 이참에 펴보자 이거는 제가 볼 땐 나중에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소상공인에게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 들었거든요. 재난지원금으로 명품 가방 살 수 있다. 아까도 나오대요. 네네, 화면에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데 모두 다는 아니지만 이게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매출이 우선 유통업체로 잡히는 경우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입점해 있는 샵에 가서 저 뭐 샤 안 돼요. 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청담동에 플래그샵 스토어라고 특화 매장이 있어요. 여기선 이 포인트를 쓸 수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데서는 쓸 수 있는 뭐 땡땡땡 몰 이런 데 쓸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 POS라고 전산 매출이 통으로 잡히는 것은 못 쓰게 막혀 있는데 개별 가맹점으로 돼 있는 데는 그걸 소상공인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품을 사도 포인트를 쓸 수 있더라. 이게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또 뭐 재테크 하려는 분들도 있고 그렇다고. 뭐 인터넷 맘카페를 보니까요. 기금속을 살 수 있는 곳을 좀 알려달라는 댓글도 있고 재난지금 사용차라고 붙인 광고 주얼리샵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돌잔치 때문에 돌반지를 사러 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걸 투자하신다. 이거는 긴급 재난지원금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원래는 금반지 안 되는 거예요. 글쎄. 귀금속은 이게 재난지원금으로 사잖아요. 되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황금성이 있다. 이건 못하게 돼 있어서 귀금속 업종은 막혀 있는데 귀금속이 아니고 금을 파는데 시계점, 주얼리샵, 액세서리 이렇게 돼 있으면 또 살 수 있는 거예요. 행정안전부가 여기에 대해서는 조치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럼요. 구체적으로 대책을 내지 않으면 통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가맹점은 다 결제 가능하고 대형 매출을 잡는 백화점이나 뭐 마트는 안 되고 또 귀금속은 안 되는데 시계나 액세서리는 되고 그러니까 이 혼동이 있잖아요. 같은 물건을 파는데도.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 해외 물건들 요즘에 그 사과 마크 있잖아요.
그 시계나 뭐 휴대폰, 사과 마크는 살 수 있는데 국내 또 이 상품은 가전은 살 수 없고. 아니에요, 그럼 이게 우리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이게 외국 업체들이 매출을 올리고 국산 제품들은 못 파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조금 조절해야 될 대목들이 써보니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뉴스도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네, 정말 그 관련해서 사용처에 관해서는 또 다양한 논란들이 있어서 맞아요. 저희가 영상을 또 준비해봤습니다. 보시죠. 국내 대기업 계열사인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사용 제한을 받는 것과 달리 정작 해외 기업에선 지원금 사용이 가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가구업체인 이 매장은 대형마트 규모지만 가구업종으로 분류돼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습니다. 급기야 국내 가구업체들은 오늘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에선 지원금을 쓰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바깥에 있는 대리점 개념이면은 써도 되는 거면은 괜찮은데 그 안 된다고 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혼선이 이어지자 정부는 국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카드사와 함께 사용처를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니 저런 건 진짜 좀 애매한데요. 그쵸? 국내 기업은 안 되는데 또 해외 기업은 또 되고. 그러니까 이게 분류를 너무 단순하게 해놔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안에 있는 것들은 안 된다. 외부의 개별적인 이제 뭐 카드 결제 가맹점들은 허용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캣 회사는 유럽의 유명 가구점이잖아요. 그런데 그쪽은 매출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입점해 있는 우리나라 가구 업체들은 지금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난 지원금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전에서도 이런 지금 역차별 문제가 발생해서 아니 샵의 특성에 따라서 분류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촘촘한 분류가 필요한 것 아니냐. 실질적으로 중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좀 구체적인 분류가 다시 필요하다. 이런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뭐 덧붙이자면요.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안 되는데 거기에 또 점주들이나 소상공인들이 많이 입점해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왜 안 되냐고 또 따지면 이거 어떡합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논의가 나오기 전에 우리 받은 돈 다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그렇게 되진 않기 때문에 걱정이네. 다만 우리가 1920년대 물산장려 운동이 있었는데 그게 국산품 장려 운동이거든요. 이게 뭐 불매운동 이런 걸 떠나서 작은 곳에서 내가 쓰는 곳이 어떻게 쓰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조금 더 판단이 잘 서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와 관련해서 뭐 정부에서도 계속 조정 논의 중이라고 하니까요. 행정안전부의 윤종인 차관이 밝혔는데 자,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을 계속 확인하고 있다. 조정에 들어간다. 그런데 문제는 자꾸 그럼 이 차 떼고 포 떼고 안 돼 하다 보면 쓸 수 있는 데가 너무 제한적이니까 또 그러한 이제 좀 이 방식 부정적인 방식은 쓰지 않겠다.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열어주는 쪽으로 갈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쓰는 우리도 좀 지혜를 발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우리가 처음 겪는 일이고 이렇게 처음 지급이 되고 처음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혼란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명확하게 좀 했으면 이런 혼란이 덜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다음에 주시면 더 잘 쓸게요 이러는데 다음에 왜 그러세요? 제 얘기는 다음에 또 이거를 주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죠. 이거는 절대.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지 말라는 차원에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또 어디서 그것만 딱 편집해서 안 되잖아요. 자, 이런저런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오늘 정말 계절의 여왕 5월답게 보석 같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겠습니다만은 이런 날씨 한번 즐겨보시고요. 오늘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